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재 한국은 핵기술 분야에서 미국 같은 핵 강국보다 7배 우수한 방법을 개발하며 인상적인 돌파구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과학 연구 및 응용에서의 탁월한 진보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첨단 기술에서의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핵기술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기술 수출 기회 확대와 국제적 지위 및 영향력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발전은 한국의 핵기술 자립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발전에 대한 이 나라의 강력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고기술 분야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전 세계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진보는 또한 한국의 전략적 비전과 교육 및 과학 연구에 대한 장기 투자를 증명하며 국가의 경제 및 기술 발전 미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전 세계가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 생산이 어려워지고 운수 공급도 부족해지는 에너지 대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조이자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섭씨 1억 도의 인공태양을 만들어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공태양은 태양의 핵융합 발전 장치를 닮은 플라스마를 만드는 것으로 수소들끼리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것은 태양에서 발생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발전 방식은 SF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곤 했는데요. 아이언맨 수트 가슴에 있던 아크 원자로가 바로 인공태양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를 만드는 핵융합 발전 장치였습니다. 핵융합 발전을 현실화하려면 인공태양을 켠 채로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 세계가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한국의 기록을 한국이 자체 갱신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다른 나라의 도움과 제약을 받지 않고 한국 자체적으로 항공모함의 핵 추진 엔진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이 보유한 이 놀라운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보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궁금증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원자력 잠수함은 한 번의 연료 공급만으로도 지구를 여러 번 돌 수 있고 은밀성을 기반으로 수면에 뜨지 않은 채 몇 개월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으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중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이런 원자력 잠수함의 원리는 방사성 원소의 하나인 우라늄을 이용해 잠수함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라늄이 원자로에서 핵분열하면서 얻어지는 고온의 열에너지로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키는데 회전을 시작한 터빈은 추진 모터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핵분열보다 핵융합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목표까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융합은 핵분열보다 7배나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신음하고 기후변화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개발을 향한 프로젝트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미 MIT에서 설립한 벤처사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핵융합로 스파크를 통해 순 에너지 달성 가능성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에너지는 투입한 에너지보다 얻어낸 에너지가 더 많다는 의미로 핵융합로에서 실제로 순 에너지 가능성이 현실로 입증된다면 2030년대에 핵융합 발전소를 세우겠다는 게 이 업체의 목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핵융합 발전은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하는데요. 수소 1kg의 핵융합 과정을 마치면 1kg보다 몇지 부족한 헬륨이 생성되는데 그 질량 차이가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강력한 열을 방출합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수소 1kg당 1,500억 kcal 내 석탄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며 핵분열 에너지보다 무려 7배가 넘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가 바로 핵융합으로 이런 핵융합 에너지로 물을 끓여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게 핵융합 발전입니다. 반대로 기존의 원자로에서 사용하던 핵분열은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가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내는 반응입니다. 핵분열은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이 없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단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핵융합 에너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석탄재 독성보다 현저하게 낮아 친환경 에너지라는, 그리고 핵융합이 핵분열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그런데 이 분야에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핵융합 연구의 후발주자였지만 2007년 세계 최고의 초정도 핵융합 장치 인공태양 KSTAR을 완공하고 매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2018년 실험을 통해 핵융합의 필수적인 1억도 이상 초고온 실험에 성공했고 작년엔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30초간 달성하며 세계 최고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즉 한국이 인공태양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려운 실험 조건을 맞추는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한국보다 앞서 인공태양 기술을 연구했던 나라들도 순간적으로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달성하긴 했지만 이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현재 중국은 본인들이 이 분야의 세계 최고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이온의 온도를 1억도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진정한 핵융합 상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신화통신은 중국판 인공태양이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1056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해 한국을 꺾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된 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중국은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이온 중 전자의 온도를 섭씨 7천만 도로 가열시켰을 뿐 이온 온도가 훨씬 낮아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미 중국처럼 전자의 온도를 초고온 상태로 30분 이상 장시간 유지한 곳도 프랑스를 비롯해 여러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즉 핵융합의 본질적 의미를 실행에 옮겨 세계 기록을 세운 곳은 한국뿐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 인공태양 KSTAR의 올해 실험 목표는 더 어마어마한데요. 한국은 초고온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하는 기술, 특히 그 중에서도 제어 기술 향상을 통해 기존에 30초 유지했던 것을 올해는 최소 50초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한국이 새로운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 방식인 신기술을 발견하면서 전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국이 핵융합 분야를 완전히 주도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나용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팀이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일으키는 기존 운전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고온과 고밀도 상태의 플라즈마를 핵융합로에서 장시간 안정적으로 가두는 운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전 기술로 H모드로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에너지 장벽을 형성해 고온의 플라즈마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가장자리의 압력이 임계치를 넘어가면 플라즈마 경계면 불안정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새로운 운전 방식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내 연구팀이 새로운 운전 방식인 FIRE를 개발해내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을 놀라게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겁니다. 연구팀은 KSTAR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플라즈마 가열 시 발생한 고속이온이란 높은 에너지의 입자들이 플라즈마 내부의 난류를 안정화시키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을 이용해 새로운 운전 방식을 개발해냈고 이를 새로운 운전 모드인 파이어 모드로 명명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파이어 모드는 H모드의 경계면 불안정 현상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내의 불순물 축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H모드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도 복잡한 운전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미래 핵융합 상용로의 플라즈마 운전 기술 확보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연 셈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발견해 내는 연이은 성과로 전 세계 과학계로부터 찬사를 받은 겁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ITER 및 핵융합 실증로 운전 기술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 상용화된다면 민간 분야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그간 학계에서는 이러한 것이 이론 수준의 아이디어만 있었지만 우리 연구팀이 이를 세계 최초로 실험을 통해 구현해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핵융합 기술이 상용화되면 에너지 분야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돼 앞으로 평생 써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때 나오는 열에너지로 기존의 핵분열 방식으로 만들어진 항공모함 엔진을 건너뛰고 미국의 도움과 다른 나라 승인 없이도 새로운 핵융합 항모 엔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항공모함의 경우 핵분열 방식을 이용하는데 추후에 핵융합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핵분열보다 7배나 더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현재 KF-21 함재기형 개발이 논의되면서 기존의 경항모 대신 중형 항공모함으로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 소식은 환호성이 나올 법합니다.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면 안전성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로 에너지를 만드는 미래에너지를 한국이 주도하게 된 사실이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이 계속해서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어느 어떤 나라보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열과 성을 쏟았던 중국이 최근 멘붕에 빠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달 중국의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는 보도가 퍼지며 중국 해군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앞서 대만 언론들은 최근 포엑스 라이브 포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중국 해군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미확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중국 핵잠수함은 94명 상급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여기에 탑승한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 술리팡 대변인은 대만 해협 인근 모든 해공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핵잠수함 사고 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유시보는 지난달 23일 미 공군의 핵탐지 정찰기 WC-135 콘스턴트 피닉스가 동남아 해역에서 북상해 사고 소문이 돌던 지역을 비행했다며 중국 핵잠수함의 침몰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은연중 내비쳤습니다. 사실 중국도 핵잠수함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100% 정확히 확인할 순 없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핵잠수함 사고 소식이 올라오고 있어 유언비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이번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를 쉬쉬할 수밖에 없는 건 94명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이 보유한 최신형에다 미 항모전단에 큰 위협이 되는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어 전력상 비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테크놀러지는 상급을 중국의 2세대 핵추진 공격 잠수함으로 평가했는데 매체에 따르면 94명 상급 잠수함의 선체는 물방울 구조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94명 상급 길이는 107m, 너비 7.5m, 잠수시 배수량은 7000TU로 추정됐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30노트이며 승조원은 100명입니다. 무장의 경우 중국산 이글 스트라이크 18초음속 대함 미사일, PC-8 로켓 어뢰, 창젠 10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어뢰관을 장착하고 동시에 최소 20발 또는 36발의 어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수직 발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에 미국 잠수함 전문가 서튼에 따르면 중국 94명 잠수함의 겉모습은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과 다르지 않지만 잠수함 수는 6척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전투력 규모가 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은 94명 상급의 뒤를 이어 성능은 비슷하지만 추적 능력이 뛰어난 95형과 96형 수급 핵잠수함을 배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민해군의 수중 전투 능력은 러시아 아쿨라급 핵잠수함과 대등한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중국 핵잠수함 침몰과 관련해 초유의 관심사는 핵 유출 여부입니다. 최근 자유시보는 대만 내 63개 환경방사선 관측소 중 이상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해역방사선 배경도 정상 범위에 있어 루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왕충더 대만 국가에너지위원회 대변인은 핵잠수함이 침몰하면 핵 누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고 국방부 술리펑 대변인 역시 합동 정보를 통해 대만 해협 주변을 면밀하고 주의 깊게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잠수함은 비밀 수중 무기로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심각한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도 잠수함 함대의 생존율이 해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역사상 유사한 비극적인 사건이 유독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 사고가 발생하면 선체가 심하게 침수되고 심지어는 배 전체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국 핵잠수함 침몰설이 대만 언론을 통해 퍼진 가운데 최근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 산터우 앞바다에 가까운 대만 남서쪽 해상에서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예인선 항공사진을 입수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잠수함 연구원이자 관찰자인 서트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만 해협에서 인민의 반군 해군의 공격 핵잠수함과 관련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수의 구조선이 모이는 장면을 공개해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미국의 핵탐지 정찰기가 사고 소문이 났던 대변 해협과 중국 연안 주변에서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응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WC-135 계열은 핵탐지 전문 특수정찰기로 동체 옆에 달린 대기 표본 수집 장비로 공기 중 원소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핵사고 판정에 활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WC-135를 통해 중국 핵잠수함 사고로 핵누출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핵잠수함이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실제로 사고가 났다면 피해 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등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게 많지만 국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인데요. 사고 장소가 왜 하필 대만 해협이었는지, 양안전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안보 이슈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대만 사이는 최근에도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라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6월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캐나다 호위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의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미 해군은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과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이 국제법에 따라 공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해역에서 정기적인 대만 해협 항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 군함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대만 해협을 통과하지만 다른 동맹국 군함과 함께 대만 해협을 통과한 건 이례적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 인민의 반군 스이 대변인은 미국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를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할 때 중국군 군함 한 척이 미 구축함의 140m 이내로 근접했고 함수 앞으로 끼어드는 위협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미 구축함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10노트로 속도를 낮추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추가로 이어질지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의 최신형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태국이 그야말로 경악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앞서 태국이 중국산 잠수함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태국은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크게 한 방을 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앞서 태국은 2015년 중국으로부터 유황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하고 1조 원이 넘는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태국에선 S26T라 불리는 이 잠수함은 중국에서도 2006년 취역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순급 잠수함의 후속 모델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대우조선해양도 태국 잠수함 사업에 뛰어들며 호평을 받고 수출할 뻔했지만 중국의 회유책으로 인해 막판의 결과가 확 뒤집히며 무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국이 중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마자 중국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태국이 한국을 놓친 걸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은 계약 조건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바꾸는 건 물론 잠수함에 독일제 엔진이 아닌 중국산 짝퉁 엔진을 넣겠다고 하면서 태국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사실 태국은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대신 엔진만은 독일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독일산 MTU 프리드리샤펜 4 디젤 엔진에서 일이 꼬였습니다. 1989년 텐안먼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 MTU 디젤 엔진은 이후에 대중국 수출 금지 품목에 묶여 있었지만 사실은 이 조치가 전면적인 게 아니어서 텐안먼 이후에도 계속 중국에 수출됐었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몇 년 전만 해도 순급 디젤 잠수함용으로 MTU4 디젤 엔진이 중국에 수출됐고 최소 26개의 MTU4 엔진이 중국 구축함에 장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 사태가 일면서 이제 독일과 EU의 대중국 규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강경으로 바뀌자 MTU사 역시 중국에 대한 엔진 수출을 중단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태국이 주문한 위안급 잠수함이 건조되면서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태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팬데믹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잠수함 구매에 부정적이었던 당시 태국 여론마저 엔진 없는 잠수함을 산다는 것이냐며 들끓었었습니다. 하지만 별 다른 대안이 없자 태국은 결국 중국산 엔진을 탑재하는 걸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자국 엔진을 태국 잠수함에 적용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태국의 강경한 입장을 간신히 무마시킨 겁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타임스는 태국 해군 총사령관이 중국에 주문한 S-26T 위안급 잠수함에 독일제 MTU 디젤 엔진 대신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걸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태국으로선 중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잠수함을 도입해 해군 전력을 끌어올리려는 잔머리를 쓰다가 막다른 길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싼 값에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한 자신들의 결정을 받아들여 불만이 있어도 결함이 있어도 어찌됐든 일단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최신 기술을 접목한 위안급 잠수함이 수출까지 추진할 정도로 기술력을 자화자찬했지만 앞서 핵잠 사고 사건만 보더라도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잠수함을 팔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졸지에 엔진 없는 중국 잠수함을 가지게 된 태국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국군이 날 군사 퍼레이드에 LSAM과 현무 등 한국형 삼축체계가 첫 선을 보인다고 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엄청 기대했던 현무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큰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이 커뮤니티에 20륜짜리 현무호 미사일을 3D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10톤짜리 괴물 미사일이라면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3D로 봐도 굉장해 보였습니다. 최근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잠수함용 괴물 미사일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잠수함 신형 시스템에 탑재되는 미사일 무게가 최소 1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재래식 탄도 중 가장 무겁고 현무사보다 크기가 큰 현무호 탄도 미사일의 SLBM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ESLBM은 캡슐화되어 있다면 100m 깊이에서도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신 3,000톤급 이상 KSS-3 함정을 위한 이새롭고 강력한 SLBM 과정교환 발사 시스템의 개발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균형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호 탄도 미사일은 올해부터 대량 양산되어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호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되었으며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인데 현무호는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부대인 1200대대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이 보유 예정인 합동화력함에도 현무호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서울 국방 컨벤션 국방우주미사일 전략 포럼에서 1만 양탄이라는 놀라운 전략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로 30년 이상 근무한 남세규 전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꺼내든 전술로 1만 발의 재래식 미사일로 한 발의 핵무기로 공격당하면 200발의 미사일로 보복하자는 것입니다. 남세큐 소장은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겨냥해 SLBM과 ELI ICBM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미 본토에서 폭격기가 출격해 반나절은 지나야 전술핵 폭탄을 투하할 수 있기에 북한이 핵폭격을 받기 전에 또다시 2차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이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핵무기에 비해 비핵무기는 파괴력이 매우 낮지만 이것을 숫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한 발 10KT 위력을 쐈을 때 보복으로 초대형 탄도 미사일 20발이 필요하고 북한이 수소탄 한 발 300KT 위력을 발사할 때 초대형 탄도 미사일 200발로 보복하며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만 양탄 계획이 성공하면 북한이 서울에 대한 전술핵 공격에 성공해도 비례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주장한 남세규 소장은 전직 ADD 소장이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에 관한 업적과 경력이 대단했기에 지금 이러한 전략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무조건 핵무기 보유였지만 지금 현재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한국은 전례가 없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에 떨어진 두 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격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독일 드레스덴에 3일 동안 3,000톤 이상의 폭격을 한 것과 도쿄 대공습에서 미국은 2,400톤 이상의 폭격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단 한 발로 할 수 없다면 동시에 수백 발로 공격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없기에 지금 미사일 기술의 모든 것을 건 상태입니다. 한국은 전투기에서 쏘는 신형 공대함 유도탄 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에는 두 가지 탄두 선택이 가능해 대한미사일도 임무에 따라 끝부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직경은 약 200로 AIM-120 AMRAAM보다 크고 AIM-7 스페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양산되는 KF-21 블록1은 영국의 DIAIOKMBDA 미사일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KF-21 블록 EU 모델에는 한국의 장거리 덕티드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공지 철룡철룡으로 불리는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 ALCM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와 KAI는 KF-21형 공중발사탄 도미사일 ALBM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계획은 전 영역에 대한 실시간 타격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형 독침 전략의 위력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조만간에 핵잠수함에 이어 핵무기까지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CGA는 지난달 718일 성인 3,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시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였고 49%가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63%가 찬성했지만 1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공화당 지지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한국이 핵 개발을 하지 말고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과거 트럼프가 지휘했던 공화당은 미국이 왜 지켜주냐며 한국이 스스로 지키라고 말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미국에게 큰 대가를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보도가 나와 미국 사회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10% 가까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싱턴 포스트지는 ABC 방송과 공동으로 지난달 1521 전국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기록해 두 후보 간 차이가 9%포인트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정말로 과거의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말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과 핵물질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24개 원자로에서 나오는 재처리 물질에서 핵탄두 제조에 사용하는 방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경주에 건설 중인 소형 원자로는 앞으로 핵잠수함 개발용으로 쓰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권은 한국에게 탄두 중량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었고 고체 연료 사용 제한까지 풀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집권이 더 이어졌다면 핵잠수함까지 한국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근 북러 간의 밀착과 북한의 핵공격용 잠수함 개발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로 맞서고 있으나 미국의 해구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국내에서는 독자 핵 문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의 핵무장이 일시적으로 한국의 국제 위상에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프랑스와 인도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보유를 선택하였고 결국 미국의 인정을 받아 국제적 위상이 훨씬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국도 지금 핵무기를 만들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이 미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며 일만양탄 전략을 구현하는 동시에 핵무기 개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며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더 강력한 미사일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한국형 사드 LSAM이 공개됐습니다. LSAM 유도미사일은 200km 떨어진 서해 남부 무인도에서 발사된 표적 미사일을 탐지한 뒤 음속으로 날아가 서해 중부 해상에 정확히 격추시켰습니다. LSAM의 네 번째 요격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LSAM은 사전 포착 선제 타격, 공중 탐지 요격, 대량 응징 보복 등으로 이뤄진 한국형 삼축 체계 중 방어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LSAM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정 밀추적기와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 KVK-1 비컬론 국내 기술로 개발됐는데요. 이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뿐입니다. 올해 초 UAE에서 개최된 IDX 2023 방산 전시회 당시 이러한 기술력을 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LSAM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눈여겨볼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하마스 특수부대가 이스라엘에 침투하는 장면입니다. 평화로운 오전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수없이 내려오는 공수부대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마스 특수부대를 근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들이 타고 온 장비는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고가의 낙하산도 아니고 아주 허술한 형태의 거대한 풍선이 달린 바이크이자 동력 패러글라이더이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선풍기가 달린 바이크 위에 낙하산을 달아놓은 우스꽝스러운 형상이지만 하마스 특수부대원들은 이걸 타고 철책을 넘어 이스라엘을 급습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비싼 아이언돔은 싸구려 동력 패러글라이더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마스 특전사들이 타고 온 바이크는 사실상 뼈대만 있는 2인승 바이크이고 기관총을 든 사수와 운전수가 탑승해 있습니다. 바이크 뒤에는 거대한 펜펜을 달아놨는데 바이크 위에는 낙하산이 펼쳐져 미끄러지듯 낙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실전에서 얼마나 유용할지는 미지수이고 바이크 뒤에 달린 펜이 공중에서 충분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런 장비를 침투 작전에 채용한 이유는 이스라엘군의 촘촘한 대공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성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했던 아이언돔은 레이더로 위험 물체를 감지한 뒤 미사일을 쏴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레이더는 낮은 고도로 날아다니는 작은 물체는 포착하기 힘듭니다. 하마스 조직원들은 레이더의 탐지망에 걸리지는 않을 만큼 낮게 날 수 있는 조악하지만 효과적인 기체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착륙하는 모습은 SNS 등을 통해 공유됐고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급습 당시 하마스 조직원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시민은 죽음이 이렇게까지 가깝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다. 실존적 두려움을 느꼈고 이번에는 정말 모든 깨끗인 줄 알았다라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 대원들의 침투 장면은 누구보다 분단국인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만일 북한이 저런 방식으로 침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휴전선 일대의 방공망도 저런 식이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이언돔을 완전히 능가할 만한 엄청난 방공망을 이미 완성해 버렸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가 개발된 것입니다. 이 레이저 대공무기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포로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로 손꼽힙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를 양산하면 세계 첫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는 국가가 되는데요. 미국도 레이저 대공무기는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2020년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공개했고 다음에 미 해병대는 저고도 대공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소형 드론을 요격, 격추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미 공군과 육군은 각각 F-35 스텔스기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출력 50kW급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우주를 날아다니는 전투기들이 레이저포를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기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도 테란 종족의 레이저포는 가공할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게임에서나 봤을 법한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하는 레이저 무기는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해 드론 미사일 등에 대한 최적의 요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저고도에서도 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최근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레이저 대공 무기의 시험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 결과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에 대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무기 체계 개발이 완료됐고 본격적인 양산과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에 대한 출력 등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급으로 추정됩니다.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에너지를 표적에 집중시켜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기술로서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초당 30만 km를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해 마 8.02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 레이저 무기는 5.56 크기의 개인 소총 탄환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도 표적을 구분해 파괴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 연구 개발 사업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였습니다. 2019년 당시 20kW 출력 레이저 빔이 1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철판 표적을 뚫는 성능을 시연해 보였는데 이때 시연에 쓰인 표적은 북한 노동미사일이나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 9월 완벽한 명중률로 드디어 시험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대공 무기는 사거리가 3km로 늘었고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명중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의 출력은 20kW로 통상 드론을 격추하는데 2050kW급 출력이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는데 100kW급 출력이 순항 미사일을 무력화하는데 300kW급 출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를 2030년까지 더욱 발전시켜 출력을 30kW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속도와 가격 경쟁력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레이저는 초당 30만 km를 날아가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레이저를 피하거나 레이저 공격에 맞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1가량입니다. 사드 미사일 한 발이 110억 원이고 신궁 미사일 한 발이 2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는 우리 수도권에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아이언 빔과 같은 레이저 무기로 방어망을 구축하여 북한 장사정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각종 자산을 보호함은 물론 대화력전에서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주목받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특정 지역을 집중 공격할 경우에도 역시 아이언 빔과 같은 레이저 무기로 방어망을 구축하게 되면 기존의 단거리 방공무기 20발칸, 천마, 신궁에 비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드론 공격을 격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전력화되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이 각종 레이저 무기 AHL, TALWS, 힐리아스, DMSHORAD 등 수준의 레이저 무기를 우리 항공기나 함정, 장갑차에 탑재해 각종 임무에 투입하게 되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월등한 능력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대공무기를 KF-21, K2, K9 레드백 장갑차의 방어 시스템으로 장착하면 더욱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이 근처에 오기 전에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한국이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면 레이저 기술의 최선도로 알려져 있는 미국, 이스라엘 이 두 나라보다 한국이 먼저 양산에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한국에 주어야 할 돈을 차일피일 미뤄온 인도네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